이 작은 방에서 큰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의 이 숫자가 자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더운 날씨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이 참 재밌어요. KBS의 현주소를 묻는다. 그 다음에 공영방송 정상화 이렇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주소를 묻는다는 좋은데 공영방송 정상화 이게 사실은 이게 참 보면 불행한 제목이죠. 보면요. 이 공영방송 얘기 나오면 벌써 이게 73년 건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때 이제 이게 구경해서 이제 공영 넘어왔는데 벌써 한 30년, 40년 동안 같은 그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성화를 위한 길을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비극이죠. 보면 얼마 전에 뭐 아시겠지만 문창국 후보 관련해서 KBS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슈의 중간에 섰었는데 그때 KBS를 누가 줄여서 그냥 뭐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괴벨스 약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에서 이게 뭐냐면 그 말이 옮겨지는 것이 공감이 되니까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옮겨지겠습니까? 이제 그 비클리라는 건 뭐냐면 공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론 형성 관계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새 뭐 유행하는 그 용어를 들린다면 밈이 사실은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뇌에서 또 다른 사람 뇌에 이렇게 이제 밈프에서 밈이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문화라든지 또는 하나의 이슈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전 정상을 위한 길, 그래서 다각도에서 우리에게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추정도 하고요. 뭐가 또 맞는 길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발제를 하시고 네 분이 토론하시는데 토론도 굉장히 좀 골고루,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이쪽 전문가를 좀 더 많이 모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학, 법학까지 포함해서 골고루 모셔서 정상화의 이런 길을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뭐 조금 좀 뭐랄까 대부분 시기를 하자는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시기한다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이 KBS 정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끌어놓지 않고 꾸준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제를 좀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는데 먼저 사회를 맡은 명지대 경제가 조동근이고요.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는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겠는데 그리고 이제 토론도 같이 한 번에 시간의 효율을 위해서 놓고 소개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또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재밌게 전으로 시작해서 KBS 이사셨고 또 PD셨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생동감 있는 얘기 들을 것 같고요. 또 그러고 일종의 외곽이죠. 멀리서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쌓는 건데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나오겠습니다. 끝으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 번의 발제를 그다음에 이제 네 번 토론을 주는데 시간 대부는 주제 발표를 25분 동안 시간을 좀 할애를 해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연이어 이제 15분씩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발표자들에게 2분씩의 리버트를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플로어에 다시 한번 이제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상일 교수님을 모시고 조금 포괄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KBS 경영 및 지배구조 관점에서 본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만 수신료 인상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입니다.
일단은 저한테 이쪽 주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러시고 제가 재무관리 쪽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나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이 원래 이걸 논하는 게 답일 것 같으나 제 쪽에서 약간 다른 시각이 좀 보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관점에서 제가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방송공사에 대해서 이제 저도 별 크게 시청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쪽이야 뭐 제도나 이런 거 잘 안 보다가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는 한국 방송공사 좀 보면 이쪽에 관한 특별법이 좀 있겠구나. 먼저 이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특별법은 없더라고요. 특별법이 없는 기관이구나. 그런데도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다니 거의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기관이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방송법으로 규제가 되면서 방송법의 내부에 한국방송공사 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없는데 방송법 내에 한국방송공사라는 별도의 절이 있어서 거기서 이 규제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자통법,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거래소라든지 이런 걸 규제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거래소도 한국거래소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 통합법 위에 한국거래소 조항, 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쭉 읽어봤더니 이제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주로 기업 쪽을 좀 보는 사람이라서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이제 되게 모든 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들이 이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물론 그러면서 그 공사의 주요 출자자가 이제 누가 되는가가 이제 정부가 주요 출자자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게 좀 성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별법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회사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걸 설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도 KBS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도대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물어보기 힘들다. KBS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드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KBS에 전화 걸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급해서 그러면 정관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관 정도는 되게 다 올라오는데 이것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럼 애니얼 리포트라도 좀 보자. 연차 보고서라도 보자고 보려고 그랬더니 한 6페이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거 진짜 다른데 제가 뭐 호주 국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연차 보고서가 되게 이제 부끄럽게 해가지고 그걸 공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BS가 참 뭘 많이 안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조사를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상 공무원하고 좀 통화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글을 써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9페이지 지금 저희 유인물 9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 회사와 다르게 일반 회사들은 되게 주주가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주가 의사결정 기관이면서 그 주주가 만든 정관에 따라서 회사가 통지가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보니까 방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는 주주 개념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요 출자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사회에다가 정관을 제 개정권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주주 개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정관의 제 개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사회가 주주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런 특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와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 일반 회사 같은 경우 방송이라는 게 공공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적 방송, 저는 사적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SBS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주로 이제 강조되는 기관이면서 약간의 특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주총회라는 개념이 있고 정관의 이사회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사회 가서 조항을 쭉 읽어봤더니 이사회의 기능이란 이런 거다 하고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정관의 조금 전에 제 개정본과 그 다음에 경영평가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사들의 그 책임이라는 게 어디 범주까지냐, 이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권한과 책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이 어디까지인가가 좀 훑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 관련 조항이. 그래서 여기는 좀 참 약간 특이한 경우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보면 재밌는 게 그 지배구조 내에서 소위 말해서 집행기관이라는 개념이 이제 동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부장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기구를 두고 있고, 그 중에 사장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사장이 결국에는 경영 책임을 이제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 책임이 일반적으로 사장과 이사회가 연계해서 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KBS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사회는 책임을 안 지고 주로 이제 집행기구인 사장이 책임을 다 지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 직원의 임명권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사장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같은 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보고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회하고 사무국으로 통화를 해봐야지 전화했는데도 사무국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이사 월급 도대체 얼마나 받는지 좀 알아보자고 전화해서 오리를 주고 그래. 제가 이제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이사 월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거기서 나도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그래서 이사 월급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사 월급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사분들이 이제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더니 이사는 전부 다 비상근으로 돼 있더라고요. 비상근이면서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권의 개정권의 이사회에 있대 방통위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모랄 해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 방송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특별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을까? 어디 봤는데 사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감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죽어난 뒤 이제 와서 때리는 거죠. 왜 줬냐고 그러고, 일이 다 지나간 이야기거든요. 먹고 나가는 사람한테 대책 없는 거죠. 그만뒀으면. 예를 들자면 퇴직금으로 왕창 줬다. 왕창 주고 나서 퇴직해버렸으면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요. 그래서 이게 좀 구조가 이런 돼 있구나. 그래서 상호간의 어떤 통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게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어야 되고 사후적으로도 작동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뭐로 규결되냐면은 이제 그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방송의 질이 나빠져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규결이 될 건데, 그러니까 방송의 질은 나빠졌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거니까요. 그래서 KBS가 매출도 거의 전체 방송 산업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매출이 크더라고요. 매출은 되게 크고, 여러 가지 걸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저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뉴스야 조금 전에 모르겠고요. 저도 요즘에 좋은 버전도 보고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잘 만드나 보다. 그런데 보면 재무 쪽은 어떨까 하고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그 재무 쪽으로 봤더니, 매출이 이제 보시다시피 11페이지에 보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정체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기순이익이 들쑥날쑥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KBS 자체도 이걸 이제 많이 문제를 이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보면은 MBC나 SBS에 비해서
이 매출은 이 방송상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익성은 상당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디지털 쪽 지원 쪽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KBS가 상당히 많이 악화됐다. 그걸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산업 쪽을 지원하면서 많이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KBS가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수신료를 2,500원에 4,000원 올려달라 이걸 이제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BS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수신료가 처음에는 제 GNP 대비 또는 GDP, GNI 대비 뭐 높을 줄 알았더니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면은 그 수신료가 높지 않더라.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KBS가 임금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수신료도 비싸게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12페이지 보시면은 임금은 모르겠고 수신료는 적어도 굉장히 높은 건 아니다. 뭐 이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영방송이 매출 현재와 같은 매출 규모를 유지를 하려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생각한다면은 수신료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공영방송의 매출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직원들의 그럼 이제 임금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봤는데 13페이지에 나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KBS 직원 평균 보수가 나오는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MBC나 뭐 SBS에 비해서 턱없이 높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라는 게 되게 공용기구들은 벤치마크 대상에서 맞춰주거든요. 비슷하게 유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KBS도 MBC나 SBS의 수준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준 것 같더라고요. 자우지간 근데 뭐 그건 좋은데 이제 그 증가율이 보시면은 제가 표 6에 보시면은 13페이지에 4% 3% 하다 늘어나지도 않고 8%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증가율이라는 게 좀 이게 어떤 안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기분 좋으시면 그냥 왕창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당기순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확 올려준다는 게 그러면은 좀 고통분담을 좀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상위 직급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임금이 조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KBS의 임금이 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 SBS나 MBC에 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임금이 낮냐. 이제 이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송사 임금이 높긴 높죠. 그 다른 법비에 비해서. 높긴 높은데 KBS 자체만 본다면은 뭐 MBC나 SBS보다 크게 뭐 높거나 낮은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재무 상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무 상황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거고요. 그다음 좀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좀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방송사들하고도 같이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면 규제 및 지배구조 같은 걸 이제 한번 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 및 지배구조 쪽을 보면은 주로 그 권한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째 줄에 보시면 권한 위주로 규정이 돼서 경영에 대한 책임 조항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구조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정관 자체도 보면은 방송법은 물론 정관도 경영 책임을 사장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사장님 힘이 제일 셉니다. 이 기구에서는. 책임도 사장 혼자 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 터지면은 노조하고 사장하고만 서로 완전히 싸우는 구조구나. 그래서 이 경영층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여기는 사장 한 명하고 사장이 임명한 사람 몇 명, 주위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노조하고 싸우는 구조가 되어 있구나. 이 사회는 전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일단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통위 담당 중관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이 사회라는 구조 자체가 뭐냐면 여당, 야당 모두 이렇게 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도 회계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회사의 공통적인 이익이 있고 그걸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이사회 구조나 사장 시스템, 집행기구 시스템은 사장과 노조 또는 어떤 모랄 해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 기관 간의 갈등 구조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장이 임명되면 사장만 이제 타켓으로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걸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예산의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KBS 자체가 공기업이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KBS가 공기업이냐고 물어봤더니 KBS 방통법에 보면은 정부 기업 예산법을 규정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KBS 자체가 공기업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KBS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 전제는 실질적으로는 작동 안 한다는 거죠. 사전적으로는. 사후적으로 감사원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 기관이구나. 그러니까 국회는 적어도 국민한테 통제라도 받는데 여기는 사후적으로만 그 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특히 예산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주 파워가 센 조직이다. 저는 이제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쭉 보면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애뉴얼 리포트나 그런 쪽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자기가 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뭘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그걸 검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약속을 하고 스스로 구현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건 밖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결과물만을 보고 KBS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시스템은 뭐냐면 KBS가 계속 이제 저희가 KBS를 듣다 보면 공영성을 준수하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멘트가.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약속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물만 가지고 약속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영성을 충분히 구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한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14페이지 보면 문제점을 제가 그걸 좀 적어놨는데요. 이제 결국 뭐냐면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KBS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방송 제작에 아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제 경영 경제 쪽에서는 홀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특수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특수 관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경제적 착취하는 걸 홀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 경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본주의 시스템 메커니즘 같은 M&A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급 체인을 바꿔버린다든지 인사권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노조 같은 경우 방송의 제작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방송 제작을 거부한다든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문성을 얻어서 거부하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항상 세상 살이라는 게 사적 이득에 결합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서로 통제하는 메커니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제가 방송법을 보면서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의 하나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성과급을 많이 준다든지 예를 들면 외주 제작 같은 것을 상당히 비용을 고코스트를 들이면서 한다든지 이게 1조 5천억이나 되는 매출이니까요.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냐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는 얼마나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걸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누구나 다. 근데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생각했던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 관한 어떤 객관성이나 공공성 같은 경우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재무적 책임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 가서 보시면 신분 보장 조항이 딱 있다 이 말입니다. 신분 보장 조항이 있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 신분 보장 조항입니다.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조항인데 이게 방송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한한 신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카운터빌리티 재무적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신분 보장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신분 보장 조항이라는 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분 보장이 강하게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외 NHK나 다 조사해 보니까 어카운터빌리티 즉 재무적 책임에 관해서는 다 일반 회사가 똑같습니다. 공영방송인 거예요. 근데 그런 조항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 조항도 없고 메커니즘도 없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사들을 KBS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 주저리주의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하면 이겁니다. 그 18페이지 보시면은 일단은 뭐냐면 그 KBS라는 게 운영이 될 때 약속 실행 책임의 순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금 수신료라는 공적 부담과 그다음에 정부 지원 이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 받고 있는데 그걸 받는 대신 내가 도대체 내 미션이 뭐다. 내가 약속을 국민들한테 받는 대신 뭘 하겠다. 약속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최소 원칙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반대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 극대 원칙이지만은 공공방송 경우에는 비용 최소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방송법이라든지 정관에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조항들이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지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좀 들더라도 내가 해볼만 하다. KBS가 뭐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근데 돈 더 낼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믿을만하구나. 그러면 난 4,000원 낼게.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 사이즈가 또 BBC나 이런 데 비하면 작더라고요. 근데 작은데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하면 BB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이즈가 무조건 키우는 게 답이냐 또 공영방송이 사적 방송과 경쟁하는 게 맞냐 드라마나 쇼 같은 게 맞냐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영 부분 쪽에서 공적 사회 시장의 메커니즘이 붕괴되거나 또 실패하는 분야 쪽을 강화시키고 또 사회 전체에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사회와 집행기구가 연대하여서 적어도 재무적 책임은 지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사회가 사장편을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사회 책임이 전혀 없을 때는 이사회라는 것은 사장이 혼자 죽도록 고생해도 그거 나와버리는 특히 야권이나 야권 대표 야권에 추천하신 분들은 아예 사장과 정반대 의견만 계속 제시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어카운팅 쪽에서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보다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책임 조항을 좀 상당히 강화시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송의 독립성 관련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데모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방송 19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찝찝을 보시면 사장의 임명에 대해 방송 독립성을 이유로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 없이 사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권한에 초과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는 게 일단 선거에 승리하면서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해서 그 이해를 대리해가지고 사장을 임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은 선언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분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럼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함께 비용 최소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약 요건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성만이 무조건 목적, 극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목적이고, 그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사전적으로 발동하는 제약 조건이 될 수 있고 사후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조가 방송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걸로 일단 간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실제 집행기구로 앉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 방송의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깼다. 그러면 그때 발동되는 요건이라는 거죠.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보니까 계속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괴폐수적으로 대변한 사람이었다. 아주 심각하게, 문제는 심각하게 어디까지 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행 제가 보기에 방송사의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사전적으로 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문창극 사태 같은 경우도 말이 이제 소문에 떠도는 말입니다만 사장으로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격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방송의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한 거다. 따라서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떤 합리성의 근거의 기준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은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밑에서 쓴 것처럼 공사에 대한 주요 출자자는 국민이고 선거를 통해 승리한 정당의 최고 통수권자에게 임기 기간 동안 부여된 겁니다. 또 다른 선거로 바뀌면 다른 분이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정당에서 의결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임명권자 의사결정의 사전적 합리성은 헌법 및 선거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대모를 해버린다든지 미리 오지 마라 하고 한다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의 주요 출자자의 집행기구 임명에 대한 중대한 하자 없이 사전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벌칙이 가해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하고 사장이 1대1 구도가 된다. 따라서 노조에다 카운터파트를 키우는 전략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숨은 뜻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발제한 한 파트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이 사회는 전부 다 사실은 좀 비상군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대에서 책임지는 것도 없으니까 자칫하는지 불러줘야 되는데 노조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장이 되는 구조로 좀 가는 게 지배구조의 어떤 우리가 구조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또 하나는 뭐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편성하고 회계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편성에서 독립성을 갖다 얘기하면서 당연히 회계 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비용 국서화를 통해서 국민 부담에 어떤 표시를 줄이는 게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적 조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이 상업방송하고 경합할 건 아니거든요. 피해가 되는데 똑같이 드라마하고 똑같이 쇼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공영방송에도 본래 영역으로 좀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뭐 등치를 키우는 게 아니고 뭐 큰 시장에서 또 다른 어떤 뭐 진입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한이더라도 공영방송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서 거기에 맞는 방송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고 서로 인간과 정부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다가 있고요. 그리고 노조의 어떤 잘못된 버릇이죠. 우선 반대하고 보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선점하고 양보를 하면서 뭐 뒤에 이제 아마 한글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명계약이랄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이제 좀 약간의 뭐랄까 이제 그 나쁜 의미의 뭐랄까 자기네들의 먹이 사슬 구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객관성, 뭐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뭐 하는 이런 의미의 어떤 왜곡된 공정성이 아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국민까지 좀 들어간
좀 현재가 이것이 활성화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연이어서